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려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새로운 목표를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푸틴의 정복 작전에서 다음 목표가 어디인지 밝혀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르바, 에스토니아의 국경 도시로 흥미로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에스토니아는 이미 나르바가 지닌 중요성과 그곳이 직면한 위험의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치를 취해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인구 약 5만 4천 명의 에스토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나르바가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을 조금만 들춰보고 더 깊이 파고들면 푸틴이 결국 이 도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나르바의 과거, 현재 인구, 위치, 심지어 경제까지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수년 동안 겪어온 흥미로운 변화와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르바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처음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수천 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정착지인 나르바요와 오르는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에스토니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입니다. 나르바성 또는 헤르만성으로도 알려진 이 성은 1256년에 덴마크가 에스토니아 북부를 지배하던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르바시 자체는 1329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의 기초는 여러 무역로가 교차하는 이상적인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르바 강이 급류와 그 주변의 정착지는 곧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덴마크가 에스토니아 북부를 지배하던 시기에 일어났지만 나르바는 그 후 수세기 동안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리보니아 전쟁 동안 차르 러시아가 이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나르바는 잠시 동안 노브고로드와 푸스코프 같은 인근 러시아 도시에서 온 러시아 상품의 중요한 무역항이자 환적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나르바 역사에 처음으로 개입한 사례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고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차르국이 이 도시를 점령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번에는 스웨덴 왕국의 군대에 의해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스웨덴은 100년 넘게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 시기 스웨덴의 통치 아래 나르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예로 바로크 양식의 나르바 구시가지가 건설되었습니다. 1659년 대화재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곧 새 건물로 교체되었습니다. 늘어나는 무역 수입에 힘입어 도시가 번영을 누리던 가운데 스웨덴은 도시의 방어 시설을 강화하고자 바스티온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요새 시스템을 건설했습니다. 이 요새들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시설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항상 이 도시에 예의주시하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700년 나르바 전투에서 이 도시는 러시아군과 스웨덴군 사이에 첫 번째 대규모 전투의 현장이 되었고, 결국 1704년에 러시아가 나르바를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20세기까지 이 도시를 계속 지배했고, 나르바는 계속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도시가 되었으며 나라 최초의 철도와 여러 대기업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 도시의 놀라운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나치군에게 점령당했고 결국 소련 붉은 군대가 이 지역을 폭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구시가지와 건물의 98%가 파괴되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후 파괴된 아름다운 옛 건물들을 재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원래 토착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통적인 소련식 아파트 블록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소련의 여러 지역에서 이곳으로 유입되어 한때 에스토니아의 문화와 예너, 전통의 중심지였던 이곳을 분위기와 미관이 소련의 다른 많은 도시들과 비슷한 평범하고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에스토니아는 마침내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르베는 여전히 많은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과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은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푸틴이 2022 연침공에서 처음으로 노렸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처럼요. 그런 이유로 러시아가 2014년 초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로 크렘린이 나르바에 비슷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점차 커져왔습니다. 여러 정치평론가, 언론인, 과학자, 군사 전문가들은 이른바 나르바 시나리오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014년에 목격된 것과 유사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해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와 같은 작은 나토 국가를 공격하는 가상의 군사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침공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동일한 전문가들이 경고음을 내고 있으며 나르바 시나리오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다음 행동을 저울질하며 거대하고 계속 확장되는 군대가 집중할 다음 목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선,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외교관이자 킹스 칼리지 전쟁학 박문 교수인 팀 윌리시, 팀 윌리세이 윌시는 푸틴의 유럽 정복 계획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푸틴의 계획이 끝났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심지어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추가 목표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항상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곳은 러시아인이 80%를 차지하는 나르바입니다. 나르바가 크렘린 전쟁 기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 자신이 2022년에 이 도시에 대해 모호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국민경제성과전시회 혁신 및 교육센터에서 젊은 기업가, 엔지니어, 과학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황제 표트르 대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러시아가 항상 에스토니아의 그 도시를 지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트르, 나는 21년 동안 대북방 전쟁을 치렀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스웨덴과 싸우고 있었고 정복하지 않은 무언가를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되찾은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 서쪽 방향도 마찬가지다. 즉 나르바, 그의 첫 침공이다. 왜 그가 그곳에 갔는가? 그는 되찾고 확보했다. 그게 그가 한 일이다. 푸틴은 현대 러시아인들도 그 예를 따라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역을 되찾고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때부터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푸틴이 에스토니아 도시를 공격하는데 일종의 정당화로 내세울 수 있는 주요 이유는 5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푸틴 본인이 직접 언급했듯이 러시아와 나르바의 역사적 연관성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러시아는 역사상 여러 시기에 이 도시를 지배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유럽 전역의 여러 도시들과 모든 시대에 걸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영토, 제국들이 다양한 도시, 마을, 그리고 영토를 차지하려 했던 모습을 보아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 과거에 자신들이 소유했던 땅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주장하지 않는다. 러시아, 적어도 그 지도자는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나 소련의 군대 또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일부 점령했던 곳이라면 21세기에는 모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을 설명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크림반도까지도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자신의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차지해야 할 영토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푸틴이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르바에 관해서는 이 도시의 독특한 역사와 현대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를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이끈다. 바로 나르바에 거주하는 많은 러시아 시민들, 러시아어 사용 인구, 그리고 러시아 전체와의 문화적 연결성이다. 윌리스 이 윌시 씨가 언급했듯이 나르베는 많은 러시아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구하기 어렵고 추정치도 다양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시 인구의 6%만이 에스토니아계이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약 48%가 에스토니아 시민이고 36%는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14%는 국적 미정에 해당한다. 이 도시 인구의 97%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얻은 직후 나르바와 그 주변 지역의 미래에 관한 비공식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에스토니아로부터의 분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 97%가 자치권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르바 주민들의 투표율이 겨우 55%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그 국민투표를 나르바 주민들이 에스토니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내세울 수 있다. 당시 투표 조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다수 있었고 결국 에스토니아 정부는 그 투표를 위헌으로 간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했다고 믿었다. 그래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이나 진실이 자신의 의지에 방해가 되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으며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르바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도시시장 카트리라이크는 이에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차텀 하우스 보고서를 위해 포토 저널리스트 마리오 헬러와 대화하면서 라이크 시장은 러시아 영토가 나르바 시내 중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약 현지 주민들 중 누군가 정말로 러시아인이 되고 싶다면 멀리 갈 필요도 어찌 없지만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나 러시아로 이주할 수 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다. 에스토니아가 자유로운 나라임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나르바를 매력적인 목표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위치 때문이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국경은 총 183마일, 즉 294km에 걸쳐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하고 이 작은 나토 국가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그 선을 따라 여러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국경의 많은 구간이 육지가 아니라 수역을 따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르바 저수지, 나르바 강 자체,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국경 호수이자 유럽에서 5번째로 큰 호수인 거대한 피푸스 호수와 같은 곳이 있다. 전체적으로 무려 1373제곱마일, 즉 355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침공군, 즉 전차, 장갑차, 포병, 그리고 기타 장비들을 거대한 호수나 저수지를 건너게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하려면 국경의 육상 구간을 따라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로 인해 나르바가 주요 목표가 되지만 이곳에서도 나르바 강을 건너야 한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나르바시와 러시아 이반고로드를 잇는 큰 다리가 이미 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에스토니아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닫혀 있을 것이다. 에스토니아 측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문과 장벽도 설치했다. 러시아는 또한 대형 E20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도로는 서쪽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까지 이어지며 동쪽의 러시아 주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직접 연결된다. 이것은 크렘린군이 나르바로 병력과 군사 차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에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스크바가 나르바를 침공하는 것은 반드시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르바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큰 의문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스토니아가 나토 동맹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며 나토 동맹의 모든 회원국들은 공격이나 침공이 있을 경우 서로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로 이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르바가 나토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SON 인터뷰에서 윌리스 E. 윌시 박사는 미국과 잠재적으로 다른 주요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전면전이나 세계적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그다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지 나르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미국이 에스토니아의 한 도시를 위해 전쟁을 벌일 거라고 믿나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토 동맹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두려움이 반드시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회원국에 대한 대규모 침공에는 쉽게 힘을 합칠 수 있지만 푸틴이 한 도시만 원한다고 하면 모든 나라가 전투기와 병력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크렘린의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나토 국경을 자극하고 시험하면서 소규모 드론이나 러시아 전투기를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 영공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도발은 본격적인 군사 대응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이런 도발은 모스크바가 나토의 한계와 결속력을 더 잘 알게 해줍니다.
나르바를 표적으로 삼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겉보기에는 비교적 작고 중요하지 않은 도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럽 최대 히토류 자석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이 공장은 2025년 9월에 문을 열었고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마이크로전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한 풍력 터빈, 전기차 등 중요한 경제 분야에 사용되는 연구 자석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유럽의 히토류 분야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럽 경제 지형의 중요한 추가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의 침공에 통제권을 장악한다면 이후 나토나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이 공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해 에스토니아 당국과 나르바 주민들은 수년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 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반대는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채텀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은 발트해 국가는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의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 중 하나였으며 키이우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구상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나르바 자체에서도 최근에는 더 많은 현지인들이 카이테스 엘리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자원방위군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침공에 대비해 입대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7살처럼 어린 나이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먼저 지도 읽기나 야생에서 살아남기 같은 스카우트식 그룹에서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배우고 이후 더 고급 기술로 나아갑니다. 이후 채텀 하우스는 이런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17세 마리아 모로조바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소중한 기술을 배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여기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제 의지로 왔습니다. 저는 더 진지한 단체에 가입해서 기여하고 필요하다면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지키려는 에스토니아 청년들의 증가하는 흐름에 속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남녀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러시아와의 국경 전체에 걸쳐 방어 시설을 강화하고 있으며 침공 시 가장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르바와 같은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다른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따라 모두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벙커, 국경 감시 시스템, 전방 방어 조치와 같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나르바는 과거에는 쉬운 표적이었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감시와 보안이 철저한 국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어 체계에는 60마일, 즉 100km가 넘는 새로운 국경 펜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에는 최첨단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순찰 도로와 감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군대와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국경 전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군사 활동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르체 지역과 같이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영토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구적으로 폐쇄되고 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르바 강을 따라 레이더 감시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달린이 자국 영토뿐만 아니라 주변 러시아 지역까지도 더 넓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발트 방어선 구축에도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방어선은 강화된 벙커,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기타 물리적 장벽들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로 단순히 침공을 지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2027년까지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콘크리트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각각은 중화기 포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기동부대, 드론, 화력 지원팀과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방어 시설을 갖추면 군사력이 러시아에 비해 훨씬 작은 에스토니아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 국가도 국경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침공을 시도하는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나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국내 총생산의 거의 5%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많은 회원국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탄약 비축, 첨단 방공 시스템 투자, 미사일과 드론 등 다양한 무기 구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국이 주도하는 전투단이 에스토니아 영토에 상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리는 대규모 군사훈련 조직, 예비군 소집, 주둔국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방어력을 강화할 추가적인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동맹군 부대가 신속하게 작전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하노 페부쿠르의 말처럼 침략자는 국경을 넘으려 한다면 여기서 죽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군이 감히 국경에 접근할 경우 어떤 놀라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이죠. 이 영상을 보면 크기가 항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작은 미사일 하나가 러시아에 큰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군사 뉴스, 발전 상황, 전 세계의 새로운 무기와 방어 체계, 혁신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